전일 광복절에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의 2분기 GDP가 약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을 추월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화를 두고 최악체니 동네 북인이 각종 혹평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약 25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그 대학 교수가 예. 7월 2에 주식을 사라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때부터 주식을 좀 차익 실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복절 휴일 기간에 세계 그 경제를 봤더니 참 혼탁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퀴즈와 바이든 퀴즈 간의 양분화가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루블 가치가 아주 폭락했죠. 그렇죠. 이 문제도 한번 짚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달러당 100루블 밑으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는 이 에콰도르 대통령이 피살된 데도 후보가 투자되든가 하는 이런 쪽에서 하고, 바이든 영웅들이 아프리카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습이 돼서 전체적으로 혼탁한 상황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측면에서는 오늘도 또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이렇게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정책 금리를 내리고 재정 사이드에선 어려운 가운데도 한 110조 이상이 풀었습니다는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총책 난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증시에서 오늘 장 초반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수민 캐스터께서도 2분기에 3분기에 미국 경제 GDP 애틀랜타 나오고 한 5%까지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은 5%까지 예상되는데 물론 애틀랜타 GDP 나오니까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 서로 엇갈리는 시그널을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는 YCC 수익률 통제 곡선이 미 통화 정책이 이렇게 본격화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오늘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으면 4.2%를 벗어났습니다. 4.2%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이렇게 보면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고 보게 됐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돼서 1% 이상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 경제 어제 공교롭게도 광복절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통계 방식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전분기 대비,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똑같기 때문에 비교가 쉽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우리도 뭐 한국인이 일본 경제를 살린다 해서 일본에 4월 2일부터 워렌 버핏이 5대 상사에 대한 추천을 계기로 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성장이 나왔습니다. 1.5% 나왔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 2분기에 한국의 성장률이 전분기 똑같은 방식으로 0.6%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수치를 보면 25년 만에 추월당했다. 외환위기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일부에서 뭐 제2의 경술국친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광복절과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그만큼 세계 경제 어려운 가운데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돼 있죠. 위에다가 곤욕을 치르는 거죠. 아베가 작년에 7월 7일인가요? 이렇게 죽었습니다는 1년 만에 이 뒤늦게 일본 경제 성장이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베 사후 1년 만에 엔저 효과가 그동안 안 나타나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특히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에다가 정책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엔저 효과가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 위에다가 정책 변화를 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145엔 이상 돌파하는 그만큼 엔저가 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엔저가 돼서 그동안 엔화를 매입하는
일부 PB 증권사 PB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 엔화를 이용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도 하지 마십사. 예.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약세니까 엔화가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미국의 국채가 지금 4.1% 2% 돌파했으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사실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양박을 당한다 하는 표현이 지금 외환시장에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해외 시각은 여전히 어둡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그 분기 성장률 하지만 25년 만에 추월당했기 때문에 예. 한국 경제를 짚어주는 것이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 정책 당장과 우리 국내 기관의 대부분 시각은 상저하고 상반기에 나왔고 하반기는 높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느냐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면은 국내 그 정책 당국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한 1.4%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최대 2.4%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률도 보면 연간으로 보면 1%포인트 정도 제고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다. 물론 수준 자체는 미흡하지만 경기 회복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상저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조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2%대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IB와 그다음에 국내 정책 당국자와 예측기관의 시각은 서로 엇갈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베스트멘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의 성장률이 평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1.9%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올해의 1.3% 정도 이렇게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보면 2년 연속 1%대에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한국 경제 그동안 탄력도를 보면 외환 위기를 거치든 글로벌 위기를 거치든 위기 때에 바로 경제가 하는 회복되는 리질런스, 탄력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가 올해 1%, 내년 1% 보면 한국 경제의 그 탄력도, 강점이라는 탄력도가 많이 누러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에서 비관론이 뭐 잃어버린 10년이니 여러 가지 비관적이 있습니다는 일부 그 국내 이 비관론자 함께 이런 시각들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확실히 경제가 안 좋은 거는 통화 가치에서도 쉽게 드러나는데요. 이달 들어서 원화가 최악치니 동네 북이 됐다더니 앞서 모두 발언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런 굴욕적인 혹평들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대로 최악체, 동네 북이 됐다 이런 측면인데요. 예. 한국의 대외 경제 이상이 지금 GDP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10대 일부 이렇게 매일경제신문 이런 데에서는 G5 이런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가슴에 그렇죠. 굉장히 적어온다고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달 들어서 원화 가치의 달러에 대한 하락폭을 보면 예. 우리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3.5% 떨어지고 한 달을 본다면 4.4%까지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달 들어서 변화폭을 서로 비교해 보면 예. 엔화가 사실 145원 엔달러 환율로 돌파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 정도 떨어진 데 반해서 한국은 3.5%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로 25년 만에 우리가 역전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왜 최악체냐, 동네북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우리보다 이달 들어서 사실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는 3년 만에 금리를 인한 이 특수한 요인이 있었던 브라질의 해와라 비슷한 수준 이외에 나머지 통화들은 우리보다 그렇게 통화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악체니 동네북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아마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은행이든가 경우에 따라서 경제 계획재정부에서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을 보면 이달 들어서 하루에 10원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월 달에
미국에 은행위기가 있을 때 변동성이 가장 컸었거든요. 예. 이때가 8원 70전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5원 40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보다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수준은 뭐 누차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이런 거보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대 까나리 징조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원화가 절대 수준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사실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들어서 최약체니 동대북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 외환 사정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분이죠. 예.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한국경제신문의 그 목요일자에 금요일자구나. 예. 금요일자 이렇게 봐서 주한 주말에 외환을 좀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외환 사정이 사실 최악체라든가 동네북이 됐다 한 만큼 외환 사정이 악화됐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모 회장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그 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선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4,500억 달러에 근접합니다. 이 수준은 외환 보유고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비상금도 많이 가져가면 한 가정 내에서 비상금을 너무 가져가면 사실 밖에다 감추게 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제 집사람에서 의심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에서 보면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 한 나라의 외환 보유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만 쌓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데만 갖고 있고 나머지 달러 부분은 어렵게 벗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은 최강위로 캡틴 방식이 있거든요. 외환보유고는 IMF 방식, 그 다음에 기도티 그린스펀 방식, 그리고 캡틴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그 회장님의 이렇게 얘기를 궁극적으로 풀어드리기 최강위로 보면 우리 외환보유의 적정 수준은 4,200억입니다. 그럼 일선만 갖고 있어도 4,500억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표준 기준으로 사실 기도티 그린스펀 방식으로 보면 우리의 적정 수준은 3,80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일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만 갖고 있느냐 하면 항상 스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티 스왑의 추앙말 이셔티브라든가 최근에 현 정부가 노력해서 개선됐습니다는 한일 간 통화 수협정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통화 수협을 갖대는 이 또한 그것을 포함하면 한 적정 수준보다 1,200억 달러 정도가 많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원화 가치가 사실 최약체를 보인다, 변동성이 동네북이 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은 외환 사정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외환 사정이 풍부하다면 지금 국내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대 카나리아 현상이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혼탁하죠. 예.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혼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외환 보유고가 왕충하는데 이건 좀 충분하다. 예. 그러면 왜 대외 환경이 이렇게 흔들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실물 경제에 대비해서 또 하드 파워에 대비해서 소프트 파워가 안 좋으면 거기에 불균형적인 측면일 때 대외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투자 자금에서는 하드웨어에 맞게끔 실물 경제 의상에 맞게끔 우리 포트폴리오 지위가 따라가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환 사정은 사실 이렇게 최약체라든가 그 다음에 동네북이 됐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외환 보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는 예. 바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제가 이 점을 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GDP 규모가 조금 밀렸습니다는 13위 정도, 시가총액은 8위 정도, 그 다음에 세계 무역 규모 이렇게 볼 때는 8위 정도 되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실물 경제 위상으로 볼 때는 세계 10대 대국이다. 그리고
우리 일부에서는 G5, G10 국가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 굉장히 경제 대국인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실물 경제 이렇게 위상을 금융 섹터에서 받아들이냐, 세계 10대 내지는 G5, G7까지 지향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 사이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채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세계 채권 지수 WGBI 인덱스의 선진국의 편입을 기대를 했습니다는 여기 실패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상의 글로벌 자금을 이렇게 벤치마커는 모건 스탠리 선진국 예비 명단, 이건 선진국 예비 명단입니다. 2014년에 탈락했기 때문에 예비 명단에 재진입해야 사실 현 정부 계획대로 2025년에 선진국에 진입해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냐. 그리고 사실 국가의 전체적인 그 신용등급도 이렇게 세계에서 최우위에서 3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 사실 2016년 이후부터는 이게 정체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처럼 금융위 시대, 금융이 실물보다 3배가 높은 시대에서는 실물 경제 위상이 세계 10위지만 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환보호를 많이 쌓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드 파워 이상과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이상 그리고 실물 경제 이상과 금융 섹터 이상 간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최근 것처럼 대외 환경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통화치 측면에서 사실 통화치가 아주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변동성이 심화되는 이런 최악체 내지는 동대북이 됐다 이런 표현이 될 만큼 대외 환경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당국에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대외 환경이 이렇게 흔들리면 사실은 홍영표께서 몸이 튼튼하면 다 다른 부작용과 관계없이 굉장히 대외 환경에 완충시킬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제 사실 그 인접국이라든가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너무 성장률이 낮습니다. 많은 그 예측 기관들이 또 국내 기관들이 예측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측에서 가치 이분법 똑같은 광복절의 기념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논평이 완전히 극과 극이 다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내 예측 기관들이 나오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예측률이 높은 IMF의 성장률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최성장률은 올해 마지막으로 성장률을 본 게 1.3%죠. 1.3%죠.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개선될 수보다는 작년 7월 전망서부터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왔던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성장 1.3%는 한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 1.7, 1.8%에 비해서 오쿤의 GDP 갭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5%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 갭이기 때문에 디플레 갭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마지막 물개를 잡겠다는 측면은 이 디플레 갭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 성장률이 나쁜 상태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통화 정책을 경기 부양할 수가 있겠느냐.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를 잡겠다고 틀어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재정 정책은 어떠냐? 예. 재정 정책은 사실 우리 국가 채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피치라든가 이런 건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은행 등급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왜냐?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계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만장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너무 부풀려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미개 신용등급이든 미개 은행이든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는 거죠. 예. 엄하게 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자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대 야당 때문에 우리가 제때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가 채무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피치라든가 이런 국가 신용등급이 엄하게 지금 신용등급을 조정한 상태에서는 재정정책 사에 대해서도 경기 부양을 나설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막혀, 그 다음에 재정정책 막혀, 성장률은 자꾸 떨어져. IMF의 전망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출만이 유일한 활로거든요.
수출만이 유리하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대신도 외환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정책 거리를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통화치가 떨어진다. 통화치가 떨어진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는 통화치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간다. 이것이 과거처럼 우려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로 확대된 여건에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할 경우에 외국인 자금 이탈할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이 지적은 2021년 8월부터 예. 한국이 금리 인상하는 데에는 많은 금통위원들이 사실 그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때는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근데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는 외국 자본이 그때부터 물론 그때마다 다 일별로 다르지만 추세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2,60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티면 예. 우리 증시가 안정된 것 같고 외환 시장이 안정된 것 같고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사상 최대로 2% 벌어졌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려서 한 차선까지 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 문제에 의해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외국 자본의 이탈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다. 예. 펀더멘탈만 환율이 좀 올려서 펀더멘탈만 경제 성장 올려주면 외국 자본 안 나간다. 홍앵커가 몸만 튼튼해지면 외부에서 아무리 두들기더라도 다 버틸 수 있다. 예.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는 부작용 생각하지 말고 경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환위기가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재개하다 보니까 또 제2의 외환위기인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돌려봤습니다. 예. 캐나다 중앙은행과 외채 상환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IMF 시절에 외환위기 가능성을 하는 골든사인 지표 했을 때는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민간사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는 외화가 철철 넘칩니다. 예. 철철 넘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겠죠.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하면 인플레가 수입물가가 상승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제이커브 이펙트 때문에 무역 적자가 좀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근데 이 제이커브 이펙트는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확대되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단가가 물량에 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증가한다면 무역 적자 부분 제이커브 이펙트는 나중에 무역 수지 흑자 쪽으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정 정책이 막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막히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지금은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방안도 부작용도 우려되긴 하지만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최근처럼 원화를 두고 최악체다, 동네북이다.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이럴수록 한국은행의 입장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개선시켜야죠. 근데 그 요인에 있어서는 정책 당국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일단은 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가 통제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이다. 우리 펀더멘탈에서 경기부터 회복되면 외국 자본 유출 문제라든가 다 정리가 된다. 해서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 쪽으로 좀 가주십시다. 예. 인플레는 적당한 인플레는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거품은 조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 예.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페드 따라가죠. 아이 미국은 경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내부를 감안한 정책을 피셔야죠. 아무리 이렇게 IMF라든가 이런 게 개최고 미국에서 공부했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우리 경제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 역할을 감안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5%까지 가는데 거기에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하드 예상에 맞게 WGBI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지수가 외국인이 체감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이런 쪽에 우리 포트폴리오 지위를 좀 끌어올리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원화의 국제화라든가 지금 물가만 지금 잡겠다 하지 말고 원화의 국제화라든가 이런 실물 경제 위상이라도 높게 거기 원화 국제화라든가 이런 쪽에 독립성과 안정성을 키워주는 노력이 결부돼야 된다. 그래야 최악체, 동대북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